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명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명중학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이 팀 장학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야멸차게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장학사 하면서 이제 이 교육과정 업무를 계속 오랫동안 했었고 또 이제 학교 교감으로 갔다가 다시 그 교육청으로 들어와서도 또 교육과정 업무를 또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마다 조금 그 여건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과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아직 어느 학교에 가게 될지 모르시죠. 예, 그러면 그 배정받은 학교 이제 다니게 될 학교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이렇게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아마 설명을 또 할 거거든요. 그때 또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전반적인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0분 동안 제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륨을 조금. 지금 혹시 위에 그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없이 완전 처음으로 중학교에 이제 애를 보내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오, 대부분이시네요. 걱정되시죠? 네. 하여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적응하는데 1학년 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중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가 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 이렇게 초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엄마나 아버님이 다 해주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너를 잘 보고 있다.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계속 학생이 애들이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항상 봐야 되는데 또 나의 관심이 우리 애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적당하게 가지는 척 안 가지는 척 애는 모르지만 또 가지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애 키울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또 지금 또 환경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중학교 가면 우리 애가 어떻게 이런 영역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근데 상당히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의 주관을 가지고 우리 애를 교육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다고 이제 하시던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2022년도에 처음으로 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하고 이제 곧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그 해에 논의를 해서 그 해에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 2022년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언제 처음 적용이 됐느냐면 2025년 올해죠, 올해. 중학교 같으면 1학년부터 딱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그럼 내년에 이제 우리 애들이 가게 되는 내년에는 1학년과 2학년이 적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그거 없으면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이제 2의 적용을 받겠죠. 중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슨 이슈가 있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교육까지 조금 개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래되고 교육과정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뭐 과목이라든지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대입 이런 부분들 달라지고 특히 올해 고등학생들은 내신 평가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전에는 9등급제를 하던 것이 지금 고1들은 이제 5등급을 하거든요. 5등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변화가 좀 많은데 중학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학교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그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일단 지금 하도 그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소양을 함량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막 귀하잖아요. 한 명 한 명 귀하니까 그 학습자 맞춤형으로 조금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여건과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국가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필요성. 그 다음에 AI가 요즘 굉장히 급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적응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지금 보시면 1호에서 강조하던 역량과 2에서 강조하던 역량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역량들은 보실 때 다 필요한 역량 같죠? 우리 애들이 그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역량.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고 과목이나 뭐 시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크게 많이 변화된 게 없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중학교 2022에서는 크게 여러 가지 뭐 그 큰 변화라고 하면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 말고 우리 학교에 맞는 어떤 그 수요나 요구에 부합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교육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학교 자율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3년이면 우리가 몇 학기냐면은 6학기죠. 1학년 1, 2, 2학년 1, 2, 3학년 1, 2. 그 6학기 중에 한 학기 이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별로 이제 보통 주당 한 33시간, 32시간, 34시간 요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만큼 이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감이 안 오실 건데 나중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학교 자율 시간에 무슨 과목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느냐 이걸 할 때 이제 그 수요를 받아야 되잖아요. 뭘 원하는지. 학생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학교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런 사전에 의견 수렴 같은 거는 1월 중순쯤인가 아마 학교가 발표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발표하고 애들이 그 학교에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많이 나온 과목, 그 다음에 학교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 역량,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교사, 그 선생님들의 구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1호에는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과목이 없었어요.
보통 학교마다 배우는 과목이 거의 유사하고 다 똑같거든요. 국어, 수학, 사회, 뭐 과학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생활 속 문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학교에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교육감 승인을 받아서 쟤를 학교 자율시간으로 운영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어떤 국어 역량을 좀 더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골 편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데 평가는 국어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과목이 5단계 평가거든요. 절대평가 A, B, C, D, E 이렇게 하는데 국어에 편성이 되면 국어와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시고 우리 학교는 학교 자율시간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 편성되어 있으면 국어랑 똑같이 이거는 5단계로 평가하는구나. 여기 마지막에 지금 보면 뮤지컬인데 얘가 음악이나 저기 편성 안 돼 있고 좀 선택 과목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선택 과목은 PF를 많이 해요. 등급을 안 내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P 또는 F로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할 때 자율시간 운영할 때 뭐 그 매주 월요일 5, 6교시로 이렇게 쭉 해서 보통 17주를 하거든 한 학기에. 그 17주 중에 이제 매주 월요일에 저렇게 5, 6교시에 이렇게 하는 이걸 지속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학기 말에 조금 어떤 교과나 이런 경우에 수업이 거의 다 완성이 다 되고 이제 교육과정을 다 내용을 다 학습하고 나면 기말고사 치고 난 뒤 애들 쪽 보통 해이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 과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집중형의 방식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주당 1시간씩 하고 학기 말에 또 한 뭐 마지막 주에 또 몰아가지고 뭐 발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거는 학교에 교육계획서나 이런 걸 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게 지금 2022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1학년에서 편성해갖고 하는 학교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좀 한번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딱 입학해가지고 첫 주, 둘째 주에 집중적으로 이제 더 슬기로운 중학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저 뒤에 이제 나오실 우리 수석님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인데 그 내용이 보면은 뭐 국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물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는 전반적인 적응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는 그걸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 것들을 좀 빨리 알고 또 친구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빨리 좀 익혀서 그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교과 실수는 이전에는 그 보통 뭐 2학년에 해서 17, 17 이렇게 해서 한 학년에 1시간 정도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AI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량이 조금 중요시되면서 늘었습니다. 보통은 학교가 보면은 뭐 2, 3학년에 1시간씩 쭉 해서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 2학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총 졸업할 때까지 68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선택 과목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그 다음에 한문, 뭐 진로와 직업 이건 국가 수준에서 얘기하는 과목이고요. 이건 말고 이제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의 재발견, 부산의 활동 수학, 그다음 뭐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 사회 정서 리터러시 뭐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복수로 개설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사전에 연습하는 개념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교과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4가지 영역이었어요. 자, 동, 봉진. 이래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랬는데 자율이 이름이 살짝 바뀌었고 지금 보면 뭐가 없습니까?
봉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는 지금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요 세 가지 영역에 그냥 하위 영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창체도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내신 성적 산출할 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네 개가 세 개로 됐으니까 봉사는 그러면은 내신에 반영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위 영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사도 다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3년간 교과는 3060이고 창체는 306인데 뭐 이런 시수까지는 사실 잘 모르셔도 되잖아요. 맞죠? 근데 증감해갖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유학기는 이제 이거 궁금하실 건데 자유학기는 이전에는 1학년 전체를 다 했어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를 전체를 다 하고 4가지 영역으로 해가지고 170시간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로 연계 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자유학기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한 학기로. 우리 교육청은 1학년 1학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하고 요때 영역도 2가지로 줄었어요. 진로 탐색, 그 다음에 주제 선택. 그 앞에 있었던 진주 예동 뭐 이렇게 했었는데 동아리 예술체육은 우리 그 예술교과 거기 이제 흡수시켜서 하고 동아리는 또 창체 동아리가 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흡수시켜서 하고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만 딱 남겨가지고 시간을 170에서 102시간 이렇게 하면 보통 주당 6시간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주제 선택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이렇게 하고 진로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진로 독서를 1시간씩 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하는 어떤 뭐 진로와 관련된 특강이나 아니면 야외 뭐 이렇게 체험 활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진로 연계 교육이 강화됐어요. 아까 자유학기가 한 학기로 줄면서 이제 진로 연계 교육이 강화됐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뭐 탐색이나 설계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왔을 때 이 적응력을 좀 돕고 그다음에 한 그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한 1학기까지는 집중해갖고 몰입해가지고 중학교에서 학습하는 것들 조금 익히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는 이제 고등학교나 또 그런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가서 고등학교 딱 가면 5월 달부터 과목을 막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고등학교 가서 또 하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미리 조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학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은 지금 여긴 예시인데 1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얘를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로 좀 옮겨서 할 때 적응력 그 훈련을 할 때 집중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3들은 거의 다 내신도 마감이 되고 학교도 지금 막 발표가 나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중학교 인근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조금 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 크게 아까 제가 앞에 좀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누면 교과와 창체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주로 다 있는 것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데 2가 되면서 학교 자율시간이 들어와서 어느 그 교과목 아래라도 다 이제 학교가 원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대신 중요한 건 이제 평가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어나 수학이나 저런 데 밑에다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는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기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애들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크니까 대부분은 선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PF로 많이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3가지 영역이 있다. 시간은 그럼 도대체 얼마를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가 일주일에 한 4시간 내지 근데 거의 5시간 하는 학교는 거의 못 봤는데 거의 한 4시간 정도 해요, 국어. 그다음 수학도 저렇게 한 4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 정보는 아까 68시간 꼭 해야 된댔으니까 한 2개 학년 정도에 1시간씩 쭉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정보, 그다음에 체육, 예술. 쟤들 왜 빨간색이냐면 딱 보시니까 어때요? 쟤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20% 증감이 되는데 저 정보와 체육과 예술은 증만 되고 감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학생들은 그래서 저런 부분에 어떤 체육이나 예술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심미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기를 수 있도록 부담도 사실 살짝 좀 덜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교재에 그 학교에 이제 교육계획서가 학교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이 자세하게 이제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올라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계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뭘 배우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우리 학교 건 아닌데 지금 국어 같은 경우 여기 자유학기제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제 1학년 1학기가 제일 궁금하실 거니까 그죠? 여기 보면 1학년 1학기에 국어는 원래 원래 저 앞에 보면 1학기에 85시간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편성은. 그런데 17을 줄여가지고 68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줄인 거는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면 주제 선택이나 아까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애는 국어는 1학기 때 4시간 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어는 4시간 하겠네. 그러면 1학년 때는 그러면 역사 안 배우고 도덕 안 배우고 사회 배우네.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자유학기에 역사와 도덕이 없잖아요. 과목이. 그래서 안 배우는 거고. 그 다음 또 보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학교는 2학년하고 3학년에 정보를 안 하고 1학년 때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정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무슨 과목을 언제 배우는지 이제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디 있냐면 학교 홈페이지 딱 가시면은 그 학교 보통은 학교 정보 그 탭 아래 보면 교육계획서 이게 딱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교육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년간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 이것들 다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자유학기 그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이렇게 해서 68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68, 34에서 102시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중학교 가면 또 뭐도 하느냐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 해가지고 체육과 별개로 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학교와 여학교 또 공학에 따라서 개설되는 그 종목이 좀 다르거든요. 축구, 농구, 배구 어떤 데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둑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갖고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반을 편성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좋은데 좀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이게 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도 있고 또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해 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왜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조금 그게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요즘은 제가 좀 학교 떠나 있다가 와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걸 그냥 가위바위보 안 하고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바로 다다다닥 이렇게 하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티켓팅 하듯이 어머니들이 그 시간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합해서 다 끝난다던데 아마 그걸 그렇게 하는 학교는 사전에 공지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갖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포츠 학교 스포츠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 중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어쨌든 그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조금 그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쓰이면 이게 내가 가기 싫어서 갔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이제 자녀한테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조금 달래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초등학교는 하루에 1시간이 얼마입니까? 40분이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이렇게 보통 일주일에 한 33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그래서 보통은 학교가 7교시 하는 날이 하루인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이틀인 학교도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이 7교시 나머지는 6교시 뭐 이렇게 운영되거든요. 그다음 이 궁금하실 건데 이제 교과 성취도 초등학교는 생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서술식으로만 이렇게 써 주시잖아요. 이제 중학교는 가면 이제 시험을 치고 걔를 가지고 성취도를 내는데 고등학교하고 달리 중학교는 상대 평가는 안 합니다. 전부 다 절대 평가로 해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은 5단계 해요. A, B, C, D, E 해서 60점 미만은 이제 E 이렇게 가는데 체육, 음악, 미술 얘들은 3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80점 이상이 A, 60점 이상이 B,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C 이렇게 가고 교양은 P, F로 이렇게 기재돼요. A, B, C 없이. 그럼 쟤는 그러면 그냥 뭐 대강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히니까 저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중에 이제 교양 성격을 가지는 것들은 아까 다 PF로 많이 한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과학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학이나 관심이 많아서 우리 학교에 부산 활동 수학이 개설돼가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거기 교과 세특에 이렇게 좀 그게 적히면 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나의 진로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자유학기는 성취도 산출 안 해요. 얘도 그냥 PF만 하는데 세특을 그 활동 상황을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고등학교는 다 적어주죠. 그런데 중학교는 아직 다는 안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띄는 학생들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주는데 그러면 저 때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적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되게 성의껏 많이 적어주세요.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근데 자유학기는 다 적거든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러니까 저기도 활동할 때 저기는 평가를 안 하고 이제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은 지필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이니까 수업 시간에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해서 그거의 활동을 계속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기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딱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거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300점 만점으로 내신을 쭉 내거든요. 쭉 내는데 교과는 240점. 그 다음에 비교과가 60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과는 240점 만점이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21점이라서 이게 뭐 아파서 안 가고 이런 것들은 감점이 안 되고 마음대로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무단. 미인정 이런 경우만 이제 감점이 돼요. 뭐 1일에 얼마, 뭐 1일에서 2일에서 3일은 얼마 이렇게 다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감점이 되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12점이 만점인데 얘는 학년별로 3점, 그 학년별로 4점이잖아요. 그 4점. 그죠? 그런데 다 그거
그냥 아무 감점이 없으면 3점이고, 그럼 1점은 도대체 뭐냐? 상을 받으면 1점이 가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감점은 뭐냐? 그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다 3점이에요. 학년마다 3점인데 그 상을 좀 이렇게 받은 경우는 4점. 그러면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이러면 12점이 되는 거죠. 그죠? 1학년 때 깎이고 2학년 때 깎이고 3학년 때 깎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2 이렇게 되니까 6점이 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 많이는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9점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자율활동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도 거의 3점인데 뭐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는 가산점에서 받으면 또 학년마다 1점씩 이렇게 돼서 되는 거고 봉사는 얘는 근데 사실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렇거든요. 그 봉사는 4점, 4점, 4점이에요. 만점이. 그러면 1점, 1점, 1점은 그럼 뭐냐? 쟤도 학교마다 봉사 가산점 어떻게 주느냐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몇 시간 이상 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 심의 거쳐가지고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300점 만점이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교과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자유학기를 아까 언제만 한댔죠? 1학년 1학기만 하고 자유학기는 세특은 다 이렇게 그 활동 내용은 다 적지만 자유학기 활동 상황으로 해요. 다 적지만 PF 한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ABCD가 없으니까 석차가 산출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성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없으니까 걔는 반영 못하고 그래서 2학년과 3학년 성적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점차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2학년은 40%, 그 다음에 3학년은 60%. 예전에 저기 자유학기가 없을 땐, 자유학기 성적이 없을 때는 그래서 아마 올해 중3들은 저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1학년 1학기만 없죠. 1학년 2학기는 있으니까 1학년 2학기 10%, 그 다음에 2학년 거 40%, 그 다음에 3학년 거 50%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하는 거죠. 교과. 자, 그래서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쭉 합쳐가지고 쫙 산출해가지고 석차 백분율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고등학교는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75%요 내외에서 보통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석차 산출대자. 그래서 석차 백분율 저 앞에 보면 0.4998 보이죠? 조거를 이제 쭉 보고 하는 거죠. 조칸에 적히는 게 75% 내외가 되면 일반고는 거의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0.498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죠? 1%가 안 된 학생인데 지금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가 얼마예요? 만점에 만점. 240점. 그죠? 그러면 얘들 지금 보시면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는 성적이 없죠. 자유학기라서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 3학년 2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학기별 환산 점수의 평균이거든요. 다 5.0이에요. All A면 A가 5점이거든요. 그럼 들은 거 다 A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40점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교과는 누가 더 높습니까? 교과는 2번이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과 성적은 2번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비교과 성적을 딱 보시면 쫙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율활동에서 1번이 1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과에서 한 0.8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여기 비교과의 1점이 커버하면서 등수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과 성적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엄청 커요. 그러니까 무단결석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장, 부반장, 학생 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산점을 주는데 그거 아니라도 바른말, 고운말 뭐 쓰기, 모범 학생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면 가산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동아리는 뭐 100일장 이런 거 했을 때 입상하면 받을 수 있고. 봉사는 주로 쭉 거의 대부분 다 12점입니다. 저기서 가산점 받는 학생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보시면 교과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데 제가 더 위에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점일 때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뭐 그 환산점 평균이 높은 학생. 그다음 그거마저 다 똑같으면 그 밑에 보시면은 원점수 평균이잖아요. 그죠? 원점수는 이제 A인데 100점 A도 있고 91점 A도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애가 받은 그 원점수들이 뭐 국어 예를 들어서 99점, 수학 100점, 뭐 사회 100점 이렇게 하면 그거들 쫙 해갖고 평균 낸 게 요 밑에 있는 원점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학기별 환산 점수가 높은 순서 했는데 걔도 그마저도 똑같다. 그러면 원점수 평균이 높은 순서 이렇게 가고 그것마저도 똑같다. 이러면 생년월일이 늦은 장가 빠른 장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린애를 더 조금 높여주던가 하여튼 그래서 절대 이거는 동점자는 나오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교과 성적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교과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될까? 요거 이제 쭉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보통 다 평주나 일반고 이제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고나 이런 학교들은 정기라서 얘는 먼저 일단 시작합니다, 입시를. 이렇게 하고 지금 한창 오늘까지 해가지고 아마 특성하고 예, 그 특별전형, 일반전형 합격자들 쭉 다 발표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할 때 어머님, 아버님 마음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금 그런 말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애가 그냥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지내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잘하는데 왜 시험 칠 때 그 긴장도 높아가지고 또 왜 정기고사는 또 잘 못 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좀 변수가 또 막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인문계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작전을 조금 잘 쓸 필요는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성화하고 그 대학 갈 때 전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부모 많은 데를 보낼 것인가. 왜냐하면 부모가 많으면 1등급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10%로 바뀌었으니까 1등급이 100명인 학교는 전교 10명, 그죠? 10명까지가 1등급인데 400명인 학교를 가면 40명까지가 1등급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 이제 중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제 잘 보시고 우리 아이 성향상 이게 완전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했을 때 부모가 많은 데를 그냥 보내서 조금 뭉쳐서 이렇게 등급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는 작지만 그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돼 있고 우리 애한테 맞아가지고 나중에 갈 때 등급은 낮지만 학종이나 이런 거에서 평가받을 때 이렇게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우리 애의 진로랑 맞는 걸 해서 우리 애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있고, 우리 함께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학점제 지원센터에 또 가면, 우리 교육청 학점제 지원센터에 가면 또 학교별로 또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특성화 같은 경우도 특별 전형을 갈 것인지 일반 전형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마이스터고를 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의 우리 자녀의 성향도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현실적인 성적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기 가야 돼. 이건 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위 포털 저기 들어가시면 우리 교육청에 이제 고등학교 그 이제 관련된 건데, 어떤 고등학교가 있고 전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내신 성적을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알림이 이렇게 딱 치면 그 학교의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성취도별 분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학점제. 학점제는 이제 우리 애들이 중학교를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점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2025년부터 일반고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지금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건지,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건 알고 가시는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학점제는 일단은 대학에서 우리가 그 졸업을 하려면 과목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그 과목에 학점을 받아서 졸업 학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학점을, 고등학생들 학점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과목 출석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 도달해야 되고, 과목별로 이제 저 기준 수업량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1학점당 16시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학점짜리면 32시간이잖아요. 그 32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하고 그다음 그 과목의 성적이 40% 이상이 되어야지 그 2학점을 취득하는 거죠. 그 학점들을 쫙 모아가지고 3학년 딱 졸업할 때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을 하는 거고, 192학점이 안 되면 졸업을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여튼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또 책임감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학점을 취득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얘들을 다 그 보충 지도를 해가지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건데, 학업 성취율은 막 그렇다 치고 아가 만약에 안 오면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어쨌든 성실하게 가는 거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학교에 일단 가라. 안 가면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따로 남겨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점제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거의 공통 과목이라서 거의 똑같은 과목 들어요. 고1은. 근데 2학년 이제 딱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막 나뉘는데, 그 선택을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5월에요, 5월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버리할 때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에서는 그 안내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잘 듣고, 부모님들도 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점제에 대한 이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것도 미리 들어두시면 좋죠. 선택해서 수업하고, 그다음 도달, 미도달 해서 도달하면 학점을 따고,
그럼 2학점, 3학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192학점 이상이 되면 이제 졸업을 하는 제도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2학년, 3학년은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사춘기예요. 늦게 왔어요. 그냥 학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와서 자다가 와서 밥만 먹고 가라.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런 애들이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와서 밥만 먹고 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각 겸 조퇴 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도 그거는 결석으로는 안 치는 거예요. 결석으로 안 쳐서 완전히 하루를 통으로 안 온 날이 그 보통 우리가 190일 수업하는데 그 수업일의 3분의 2가 안 되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이제 그걸 뭐랍니까? 그거를 유급이라 하죠. 못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못 올라가고 이 못 올라가면 당연히 졸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너무너무 학교 가기 싫으면 담임선생님 이제 그냥 와서 교문에 깨뚱하고 가도 선생님이 조금 그 해줄게 이렇게 해도 그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1은 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다가 와서 밥만 먹고 갔어요. 그러면 1교시 출석 안 했고 2교시 안 했고 3교시 안 했고 4교시 안 했고 5교시 안 했고 6교시 안 했고 7교시 안 했죠. 그럼 과목 출석률이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학점짜리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야 됩니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성실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요거를 반드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지도를 꼭 해주시고 중학교 때부터 습관이 잘 들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겠죠. 그래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건 좀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그 대학에 이렇게 갈 때 대학별로 핵심 권장 과목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과를 오려면 요 정도는 듣고 와라. 뭐 이런 과목들이 쭉 있는데 그걸 미리 막 공개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도 학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다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또 학교에서 또 70% 이상이 또 희망하지 않으면 또 폐강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되고 그럼 난 어때? 나는 그 핵심 과목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 보면 이렇게 공동교육과정하고 지역연계 교육과정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되는 거를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 핵심 권장 과목 같은 거 쭉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먼 얘기죠. 등급은 이제 상대평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절대평가도 그대로 하면 절대평가는 90점, 80점 이렇게 끊는 거고 상대평가는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이게 끊기는 점수가 어떤데 만약에 그의 시험이 엄청 쉽게 나오고 애들이 엄청 잘했으면 한 90, 한 예를 들어서 2점에서 탁 끊길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율로 1등부터 이제 만약 100명이라면 1등부터 10등까지 1등급 가는 게 상대평가. 그런 상관없이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 이렇게 가는 건 절대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는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자, 그래서 대학에 이렇게 쭉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 이제 해서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들. 근데 대학이 9등급 하다가 5등급 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난감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보시고 이제 중학교에 가면 보통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학교가 약간 10분 일찍 시작하고 뭐 조금 더 빨리 마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너무 많은 경우엔 점심시간 좀 긴 경우도 있고 근데 요게 보통은 다 공지가 다 되고 그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하면 요즘은 다 학부모님들께 미리 안내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45분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학사 운영표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서에 보면 싹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올해 2025년 우리 학교 거 아니고 다른 학교 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기 지금 4월 2일 날 영어 듣기 치죠. 중학교에 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거든요. 전화를 보면 컴퓨터용 사인펜을 색칠 안 해가지고 빵점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이렇게 성적에 엄청 민감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리딩기 읽어가지고 다 색칠 다 돼 있는데 빵점으로 뜨면 우리가 컴사를 이렇게 좀 색칠해가지고 제가 교사일 때입니다. 완전 옛날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주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애들 답안지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러면 몇 번 읽어도 빵점이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학교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보통. 어머니 이래 돼서 애가 했는데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으면 애를 좀 이렇게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저기 그 영어 듣기 평가 보통은 10% 들어요. 10%. 100점 만점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 중에 한 10%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점 만점에 이제 10점이 쑥 날아가는 거지. 근데 약간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1학년 1학기는 아까 몇 퍼센트 반영됐나 했어요. 10%. 그죠? 그러면 충분히 이 뭐 인문계 가고 뭐 못 가고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실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처음 실수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얘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가서 우리가 했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이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학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부모님이 조금은 의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서 깎인 것은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은 또 다른 활동에서 또 조금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저 때 굉장히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컴사 이런 거 잘 챙겼냐? 뭐 이 정도는 이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학교에서도 사실은 연습시켜요. 다 시키고 OMR 카드 나눠줘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는데 막상 시험을 치면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 학생 또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또 다독거려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지지는 부모님이겠죠. 저 때가 제일 그렇고 현장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다 조금 다르고요. 지금 이 학교는 보면 왜 1학기에는 1학년은 평가가 없죠. 자유학기 하니까. 그죠? 그래서 2, 3학년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 2학기 보시면은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말을 한 번만 중간 치고 기말 치고 보통 3학년은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이 있어가지고 2학기에는 보통 한 번만 칩니다. 한번 11월 15일이 이제 뭐 산출 기준일인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두 번 칠 시간이 없어서 보통은 한 번만 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꼭 두 번 쳐야 되겠다 해서 두 번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운영되니까 언제 무슨 행사가 있고 뭐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 요즘은 좀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녀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럼 언제가 좋겠는가 이런 거 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 안내가 나갑니다. 지필평가 어떻게 친다고. 그래서 이것도 다 가정통신문도 나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고 교육계획서 안에. 이런 식으로 쭉 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가 1학년하고 2학년 같이 치고 3학년 정상 수업하고 3학년에 지금 한 번만 치죠. 3학년 2학기 고사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칠 때는 이제 그 시험을 두 번 칠 때는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 보통 요 비율로 하고 시험을 한 번만 칠 때는 그 평가 40, 그 다음 수행평가 60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요거 아까 듣기평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4월 첫 주쯤에 하니까 그때 그 애들 좀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계획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8, 20, 18, 20 저건 무슨 말이냐면 30%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건데 학생들한테 이제 일단 얘기할 때 만점은 다 10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에 30%가 반영되는 거고 이렇거든요. 요 뒤에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참고 1번 보시면 지필평가를 1회가 중간고사, 2회가 기말고사, 그 다음 수행평가 4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100점 만점에 94점을 받았으면 저거 0.3 이렇게 해가지고 28.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89점 받았으면 26.70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행평가가 30%면 이제 91.5점을 받았으면 30%니까 27.45.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면 9.75. 쟤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딱 하면 92.10이잖아요. 그럼 얘를 해서 정수 자리까지만 딱 하면 92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90점 이상이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A가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할 때 5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쫙 더하고 해서 이제 석달 산출하는 거거든요. 참고 1과 참고 2를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은 이건 제가 만든 자료예요. 두 사람은 그 지필평가 성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참고 이번에 저 학생은 나 땡땡 쟤는 좀 약간 게으르죠. 그죠? 수업 시간에 잘 안 하는 것 같죠.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 지필평가를 똑같이 쳤어도 누구는 A 되고 누구는 C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첫 시험 치고 난 뒤에 한번 보고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같이 의논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참고 3번과 4번을 보시면 수행은 다 똑같아요. 지필은 둘이 똑같아요. 첫 번째가. 그죠? 그럼 처음 딱 시험 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못 쳤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할 때, 나 처음에 망쳤으니까 두 번째도 그냥 대강 칠래 해서 그냥 대강 친 거고. 세 번째는 그래도 난 조금이라도 더 해볼래. 참고 4번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맞춘 거예요. 그러면 갈리죠. 이렇게. B와 C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끝까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대래 그냥 중간에 그냥 의뢰 포기하고 이렇게는 안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도 뭘 주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을 보고 요 뒤에 보면 어디에 가산점으로 들어가는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잘 알려줘요. 가정통신문도 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은 저희 남학교잖아요. 저 선생님 할 때도 남학교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가정통신문 다 어디 있냐면 책상 서랍 안에 다 있어요. 예, 안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갖고 오는 거를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정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학교 알림이, 그다음에 다모아 앱 있습니다. 그다음 나이스 서비스 저런 것들 앱으로 이렇게 딱 깔아두시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고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거 교회 체험학습 신청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절대 남자 중학생들은 집에 정보를 정확하게 잘 안 갖다 준다. 요걸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고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는데 막상 닥치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어디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실 때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것들 이제 쭉 그렇고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애가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긴 한데 일단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우리 애가 바른 방향으로 같이 가고 똑바로 잘 크고 그런 애 옆에 또 그런 또 반듯한 애들이 또 같이 이렇게 가니까 뭔가
내 아이만 딱 중심에 두고 생각을 조금 안 하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면서 당장은 속상하지만 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을 우리 자녀를 좀 지지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나 진짜 부럽대 그 말 들으니까. 우리 학교에는 부모님이 너무 부러운 학생들이 많대요. 어떻게 저런 애를 자녀로 둬가지고. 진짜 부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크는 속도는 다르고 저도 경험상 비춰봤을 때 저마다 크는 속도가 다르고 방향도 다 다른데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쁜 애들 보면 진짜 힐링이 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과 관심을 엄청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항상 놓지 않고 계속 바라봐주고 지지한다는 근데 바른 방향으로 지지한다는 이런 신호를 계속 보여주시는 게 학생들이 자기 색깔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보자마자 행복해지는 그런 애였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총량제라는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속상하면 나중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고 그거를 믿고 조금 학교 어떤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시면 우리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천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선입니다.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께 강의 드릴 내용은 앞에 교장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자유학기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대체 자유학기란 뭘까? 그리고 자유학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제 선택 수업은 도대체 어떤 걸 하며 그리고 진로 탐색은 어떤 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이 자유학기에서는 평가는 어떻게 하고 기록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학기는 아까 부산은 한 학기만 한다고 했었습니다. 언제 한다고 했었죠? 1학기 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유학기는 제가 키포인트 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조금 적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부산은 1학년 1학기입니다.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탐구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탐구 중심, 활동 중심 수업과 더불어서 평가도 일제식 평가나 아니면 정기고사를 치르지 않고 수업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한 걸 중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자유학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평가를 치러보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처음으로 영어 듣기 평가를 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교실은 되게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일단 컴퓨터 행사 펜을 안 들고 오는 아이들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또 애가 시셔가지고 막 검사를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 OMR 카드도 저희가 연습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데 당일날 카드 교체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20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강조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해오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만 해오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 학원 숙제를 집에 와서 하고 이 아이는 오늘 공부를 다 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걸 그냥 듣고 들은 걸로 그냥 끝입니다. 언제 공부를 하느냐면 시험 기간이면 벼락치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공부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설명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커 나가면 나중에 혼자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혼자 스스로 자기 물건 정도는 좀 챙기고 혼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게 어머님들 자 봐봐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걸 해야 돼. 자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저희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역량, 다양한 활동들을 담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도 개발을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시간에 이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국어, 영어, 수학, 기타 등등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료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나눠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다 어디 있냐면 아이들 사물함에 그냥 고스란히 있습니다. 네, 하고 나면 그냥 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진로 연계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102시간 동안 자유학기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주제 선택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을 때 학교 급이 바뀌었을 때 학교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2시간은 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에는 거의 교과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어머님들 다 아시는 사회과학, 교과목 수업을 하고 있고 오후 수업 시간대에 이렇게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예시고 학교마다 학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자유학기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수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토의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 융합, 연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이들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지식들도 있지만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량들을 저희가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흥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협력활동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협력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수업은 어떤 걸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교과목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과목입니다. 혹시 어머님들께서는 국어 과목을 왜 배우신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보통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어 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량 혹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잘 듣고
잘 읽고 그다음에 잘 쓰고 잘 말하는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 매체는 책도 될 수도 있고요.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하려면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이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수업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생활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미디어 자료나 책 등을 활용해서 정보 처리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친구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친구의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고 친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 문학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아, 나는 이 부분은 작가의 생각에 동의해. 이 부분은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어머님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국어 교재입니다. 아이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책 출판사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1단원에서는 문학과 매체로 여는 소통의 창입니다. 보시면 깊이 감상하고 넓게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작용적 매체를 분석하기입니다. 그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면 말해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혹은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표현이 있다면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온라인 대화방이나 아니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써보자. 표현과 관련된 거죠. 국어책 예시입니다. 보시면 지금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있어요. 발표회를 위한 춤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즐기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늘 땡땡 세제를 구입했는데 희석할 때 물과 세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하나요? 그 다음에 식품에 직접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하는 이런 게시판을 보고 소통 방식이 적절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이런 형식으로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국어 교과서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글 속에 숨은 생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실마리를 따라가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글 속에 숨은 생각을 잘 찾으려면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한글을 따라 읽는 게 아니고 이 글 속에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글 속에 파악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글을 한글로만 읽지 얘가 뭘 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도 조금 빌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책을 잘 빌리지 않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 읽은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수업 전반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일단 단어 뜻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에서 화두가 되었던 게 뭐냐면 좌우였었거든요. 과학 선생님이 자신방 우심실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좌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 너무 당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봐봐라, 밥 먹는 손을 한번 들어봐봐. 그랬는데 아이가 오른손을 든 친구도 있지만 왼손을 든 친구도 있고 양손을 든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계시던 체육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에 좌양자 의양을 안 한다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어쩌면 좋겠나 애들이 좌우를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신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신규 선생님이 정보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시다가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수석님 애들이 왜 좌측이라는 말을 모르시죠?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정보는 버튼을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좌측 하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좌측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그 작년에 다 얘기했다. 애들이 그 정도 다 안 돼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참고로 수학이거든요. 과목이. 중학교 1학년 2단원에 1단원에 이제 중단원 2단원에 보면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 처음으로 양의 부호, 음의 부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짧은 문단을 보고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느냐면 1번이 300원 인상, 2번이 200원 인하였습니다. 혹시 짐작이 되시죠? 애들이 막 질문합니다. 선생님, 인상이 뭐예요? 선생님, 인하가 뭐예요? 기본적인 단어 습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고 각각 찾아서 말하시오. 각각을 모릅니다. 근데 설마 그런 아이들이 있겠어 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용어는 익숙하냐면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인스타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는 굉장히 잘 알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해라고 하는데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단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단어 뜻도 잘 모르니까 뭐도 모르느냐 하면 맞춤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수업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예상이 되실까요? 컴퓨터를 잘 쓸 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 혹시 문자 보내거나 톡 보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다다다다다 굉장히 빨리 쓰죠. 그런데 아이들이 키보드에 입력하는 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키보드 자판하고 핸드폰 그 입력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면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시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이가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입력창 말고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아이가 조금 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좀 하셔서 중학교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채로운 우리말 어휘,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휘, 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처음 본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께서 따로 단어장을 만드실 정도거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나를 돌아보는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서 문학으로 성장하는 우리,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고 아이들이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거나 그 다음에 진솔하게 그린 나의 마음이라고 해서 나의 생각을 쓰는 요런
것들로 국어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도록, 그런데 말하고 쓰는 것을 종이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조별로 의견을 모아서 함께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친구의 생각에 공감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올해 했던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 사례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첫 시간에 서로 좀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쓴 겁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강아지를 좋아했으니까 힘들거나 마음이 좋지 않은 날에는 강아지와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강아지를 만지다 보면 피로가 풀린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잘 쓴 아이들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타를 칠 때 가장 행복하대요. 처음 치는 곡은 어렵기도 하지만 곡을 끝까지 치고 나면 뿌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든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타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1학년 아이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유라는 표현을 배우고 나서 이 비유를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시를 창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제 옆자리가 1학년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시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학생들 중에 시를 읽어본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수업을 1학년 전반을 들어가시는데 한 반에 저희가 30명이거든요. 30명의 학생 중에서 시집 혹은 시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5명 안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비유를 활용해서 시를 창작하기 수업을 하는데 일단 아이들이 시를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물만 보여드렸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들한테 시를 읽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집을 뒤에 있습니다. 시집을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시집을 읽게 하고 시란 이런 거야.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읽히고 시에 대해서 적응을 다 한 다음에 이 수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시는 아이가 직접 창작한 겁니다. 보시니까 여학생이 썼을까요? 남학생이 썼을까요? 여학생이 쓴 것 같죠? 남학생이 썼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보시면 좋아하는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여드리는 사례도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이 직접 쓴 시입니다. 모교 추억인데 밑에 보시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만났어요. 그런데 오래된 기억이 깨졌고 나는 마치 낯선 바람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 태풍이었어. 멋있죠?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선생님의 굉장한 노력이 있으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국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패스트 패션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고 아이들이 그 유행에 따라서 옷도 너무 빠르게 사고 빠르게 버리니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포스터를 캔바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2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보시면 당신이 구매한 것은 옷 한 벌이 아니라 환경오염이다. 매일 전 세계에서 40톤의 옷이 버려진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은 뭐고 본론은 뭐고 결론은 뭐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뭐고 느낀 점은 뭐다. 실천해야 됐다고 생각한 점은 뭐다. 보시면 선생님께서 뭔가 나눠주시고 거기에 양식에 맞게 아이들이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소설을 직접 읽고 나서 그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나의 판단은 뭐다. 얘가 선택한 거에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다.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쓰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학생은 굉장히 잘 쓴 학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많이 못 씁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저희가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다 보면 한 학기 1년 정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쓰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예시는 아까 시집을 진짜로 아이들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패들렛에 올린 겁니다. 시를 읽으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읽고 났을 때의 느낌이 아이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읽고 보시는 것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시로 처방을 해주는 거죠. 아까 어떤 역량이 있었냐면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시를 읽고 나서 시로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정한 시 처방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너를 위한 처방 시입니다. 1학년 아이가 직접 쓴 겁니다. 자, 옳은 일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박노의 한계선을 읽고 아이에게 그냥 본인이 해주고 싶어서 본인이 만든 시는 아니고요. 일부만 가지고 와서 캔바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국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평소에 글을 잘 읽지 않으면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짧은 글부터라도 아이들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영어는 아이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영어로 말을 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어느 한 출판사의 교과서입니다. 보시면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좋아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국어 수업하고 통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유학기 수업에 어떤 게 있냐면 융합 수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한글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시간에는 그걸 영어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어 시간에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 저 친구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친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영어 시간에는 이걸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하고 영어 교과서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을 본인이 이렇게 캔바로 애들이 다 만든 겁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화 상황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아이들이 미래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영어로. 그래서 직접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몇 박 며칠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거기 지도에 찾아서 그 나라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꼭 가보고 싶은 것은 어딘지 아이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런 걸 실제 영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너무 싫어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창 시절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라고 하면 단연 으뜸인 수학 과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수학이 싫으냐 물어보거든요, 많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풀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날은 수학 문제 푸는 기계 같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틀리면 부모님한테 혼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수학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은 수학 시간이 되면 너무 우울하게 옵니다. 그리고 수학책은 수학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책에 보면 아이들이 이 수를 막 바꿉니다. 수박 이렇게 막 바꿔 쓰고 이러거든요. 저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아이들이 수학을 왜 배울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은 늘 가집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왜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싫은데. 그죠? 애들이 근데 제일 잘했으면 하는 과목은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수학을 배우게 될까 아이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1년간 저랑 수업을 하면서 아, 수학이 좀 할만하네. 수학 참 재밌는 과목이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생활과 참 연결이 많이 되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기 고개만 들어봐도 점선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각형도 있습니다. 도형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저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와 연산 단원에서는 주로 소인수 분해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 이런 부분을 배우고요. 변화와 관계에서는 문자와식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시는 방정식 이런 거 배웁니다. 함수. 그다음에 도형 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의 도형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점선면부터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까지를 배우고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느냐 하면 문제를 엄청 열심히 풀어서 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지 않고 혼자 문제를 막 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수와 연산에 보시면 소인수 분해거든요. 아이들이 소인수 분해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소인수가 뭐야 물어보면 모릅니다. 소인수가 뭔지는 모르고 소인수 분해가 뭔지는 어렴풋이는 알지만 문제는 잘 푸는 거죠. 이런 수업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면 질문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개념 기반 수업 기타 등등을 해서 선생님이 옛날처럼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 수업이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서 학생 참여 활동이 제일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땠느냐 하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필을 썼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칠판을 이렇게 4등분을 하십니다. 감이 오시죠? 오늘 며칠이고 자 오늘 4일이네 4번, 14번, 24번, 34번 나온나? 요거 풀어라. 그럼 풀고 들어가면 또 지우시고 또 칸을 나누시고 나온나? 저희가 했던 유일한 학생활동 수업이었죠. 왜 너무너무 긴장하면서 수학 수업 시간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활동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에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소수와 합성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소수와 합성수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은 뭐냐 하면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가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자연수는 어떤 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물어보면 아이들이 생전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짝수와 홀수요. 이렇게 누군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하면 그 다음 애들이 답이 막 나옵니다. 한 자릿수요. 두 자릿수요. 1의 자리가 1인수요. 1의 자리가 2인수요. 그러면 이제 1의 자리가 1인수나 두 자릿수라는 건 우리가 수의 생긴 모양을 보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짝수하고 홀수는 생긴 모양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짝수와 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질도 있다.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수를 빠짐없이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수학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소수를 왜 찾지?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소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는 뭘까? 이제 이렇게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소수를 왜 배우느냐 하면 가장 큰 소수를 찾는 이유가 우리 암호랑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암호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비밀번호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바코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실생활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 요즘의 수학 수업입니다. 계속 문제만 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닌 게 없으니 수학이 실생활과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가 했던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와 그다음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수업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브랜드랑 저희 수업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수학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입체도형의 건널비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저는 참고로 AIDT를 저희 학교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이제 같은 크기의 물건을 담더라도 어떤 모양의 상자가 재료를 가장 아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생산한 자의 입장에서는 재료를 적게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게 건널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건널비가 가장 작은 게 재료를 아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택배를 받았을 때 내용물에 비해서 포장이 크다고 생각된 적 없나? 많죠. 그런데 찾아보면 이 저희가 지금 택배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앞에 박스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뭐도 많이 늘어나냐면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이렇게 집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쓰레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과대 포장을 줄이고 빈 공간을 잡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은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체도형의 건널비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아이들이 직접 뭐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손으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녹음을 하면 AI가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아이들이 피드백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개별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경제적인 입체도형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혹은 택배로 받는 물건들의 크기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택배 박스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면 규격화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다 만들지 않고 규격화돼서 만들까?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입체도형의 건널비라도 단순하게 건널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사례들만 보여드렸는데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에듀테크만 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아날로그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해서 손으로도 써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수학에서도 협동학습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아이들이 방정식을 풀어서 방정식과 해를 이렇게 도미노처럼 맞춰가지고 협동해서 푸는 거고요. 이런 기본 도형을 배우고 나서 합동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노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하시는 수업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비례와 반비례가 뭔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아이들이 직접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그려보고 어떤 성질을 찾을 수 있나라고 써보라고 하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도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이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뭐 데셀레이션을 찾거나 이걸 찾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직업도 연결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단원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문제, 주제를 직접 정한 다음에 본인들이 자료를 직접 찾아서 정리하고 해석하는 이런 류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이 글씨 맞춤법이 참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보시면 줄이 있거든요. 근데 줄에 맞게 잘 안 씁니다. 숫자가 1인치, 7인치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80% 정도입니다. 저희가 글씨 예쁘게 쓰는 아이들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실 일이 늘었습니다.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글씨를 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키보드
조금 그래도 한 몇 타 정도는 칠 수 있게 독수리 타법이 아니게 아이들을 미리 좀 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러면 아이가 도대체 읽지 않는데 그렇다고 매번 어떻게 빌리러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도 아이가 뭐 독서 기록을 조금 제대로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해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독서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좀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책을 읽고 나면 자신의 생각을 좀 짧게라도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기, 그다음에 읽기, 말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듣기입니다. 아이들이 한 3분이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 245쪽에 문제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PPT도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애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몇 페이지요? 245쪽에 문제 1번이에요. 얘기합니다. 좀 이따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몇 페이지요? 분명히 앞에도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말해 주는데도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왜 이러냐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늘 게임 속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뭘 많이 하느냐면 인스타그램, DM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또 하실 일이 더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쓰는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저 이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핸드폰 잠금 장치 감옥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가 넣어 놓으면 타이머를 설정하면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쓸 수 없어요.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핸드폰과 조금 떨어져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읽고 자기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지 않으면 중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대표적인 과목 국어, 영어, 수학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자유학기 때 주제 선택 수업과 진로 탐색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제 선택은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 걸까 보시면 교과 수업에서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조금 깊이 있는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 활동을 주제 선택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설을 읽고 혹은 자기만의 소설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뭐 역사, 그다음에 코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예시이고요.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진으로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험 수학은 교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꿈꾸는 소설 쓰기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소설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잘 썼죠.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런 패들렛을 활용해서 역사, 의식을 돋우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술 수업과 미술 수업을 융합해서 기술 속의 예술 이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 탐색은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을 탐색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건데 아이들이 진로 탐색 활동을 가는 것과 더불어서 진로 검사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도 검사를 하고요. 3학년도 표준화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시고 아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네. 우리 아이는 이런 진로가 맞네. 부모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면서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진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놀이 웜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피포 페인팅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기술 수업인데 카프라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입체물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의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유학기에서는 평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가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관찰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페일 이 정도만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다양한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 선원 수령 평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평가도 하고 포트폴리오 평가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는 통지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모든 과목마다 학생이 활동한 것을 학생 개별 특성에 맞게 기록이 되어서 통지표로 나가집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평가는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A, B, C, D, E 등급으로 나오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막 줄 세우기를 해서 등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간혹 아이 보고 선생님한테 네 등수가 몇 등인지 꼭 물어봐라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달했다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등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부산에는 작년부터 부산형 인터넷 강의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치시면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학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고로 중학교 오기 전에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애들 다 해.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다 하는 게 어떤 걸 다 하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아이폰이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화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게임을 합니다. 다 한답니다. 절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아이와 합의하에 어떤 건을 허용하고 어떤 걸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할 때 쓰는 언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언어들로 표현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님들께서 평소에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아이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하네? 그럼 아이가 조금 기분 좋을 때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전혀 모르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믿고 지지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9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쳤거든요. 그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2학년 남학생이 키가 180이 넘습니다. 그 학생이 수학 시험을 치자마자 갑자기 수학실 문을 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밀렸었대요. 그래서 못해도 69점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서 엉엉 울어서 제가 그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달래갖고 지금이 다가 아니다. 중학교 시험을 다음에 잘하면 된다. 좋은 경험했다. 이러면서 애를 막 달래가지고 다음 시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보냈어요. 다음날 아이가 털레털레 교무실에 오더니 저한테 초콜릿 하나를 주면서 선생님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음 시간 시험을 잘 쳤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반전이 뭔 줄 아세요? 왜? 그랬더니
집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 엄마는요, 저보고, 아이고, 니 이래갖고 안 된다. 공장이나 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아빠가, 아이고, 공장은 무슨 공장? 배나 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69점을 받았는데, 내가 밀려서서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위로는커녕 배나 타라고 하고, 근데 농담이겠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까처럼 엄청나게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잘못해야 A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몰라서 아이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가 돼야지 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가면 애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나마 조금 애기였을 때 부모님들과 좋은 추억 많이 나누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부터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